네,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보다 20%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9월엔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 사이클 이제 끝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게 9월이죠. 스트레스 DSR 2단계.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8월 말부터 이제 실수요자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것 같다. 거래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실제 느끼기에 시장에서 정말 그런 통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시행과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까지 좀 포함한 대출 규제가 이제 초강력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따른 효과는 있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있다. 이게 이제 거래량에서 일단 한 20% 정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주로 이제 5대 은행 중심으로 이 대출에 대한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데, 예. 일단 주택담보대출 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부분들은 크게 이동은 없습니다. 한 5% 정도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계약은 일단 계약금을 치르는 시기가 있고 예. 나중에 이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8월 말부터 시행한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은 사실은 한 2, 3개월 사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금액 자체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줄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형태가 있고 다만 이제 가계 그 대출의 총량에서 보게 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에서 어느 지표에 좀 집중해서 보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 없다 볼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단적으로 보게 되면 효과는 있다. 거기서 이제 실수요자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 은행권에서 이제 속아내는 그런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좀 이견과 진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현저하게 줄지는 않았지만 은행 전체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계약금, 잔금 시차가 있으니까 네.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아까 우리 수석연구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량이 지금 한 20%씩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9월은 아직 통계가 안 나오는데 예. 한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줄었다는 그런 그 현장의 얘기는 좀 들려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매 쪽과 관련된 대출 규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매매 쪽에서는 기존보다 이제 기존에 이제 9월에 거래 그리고 8월에 이런 거래량들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로 누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출에 대한 여력이 줄다 보면 이걸 이제 비아파트 쪽 혹은 전월세 시장 쪽으로 좀 풍선 효과가 좀 전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거래량은 좀 줄 수 있긴 하나 오히려 이제 빌라 같은 비아파트 쪽 좀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총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 감소 효과가 당장 눈에 띄는 것처럼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줄면 이게 풍선 효과처럼 이게 다른 쪽에서 조금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야, 좀 기다려 볼까 하는 그런 수요가 전월세에서 시장의 궤도로 머무르거나 또는 살려고 하는 수요가 전세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네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주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전월세 시장이거나 혹은 매매를 통해서 내 집에 거주하거나 이 두 가지 부류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찍어 누른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특히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뭐 한 3, 4년을 돌아보셔도 항상 급등 구간에 있었고요. 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KB 통계로 보게 되면 이 월세 지수와 관련된 게 사실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쪽 부동산 R114도 이제 월세와 관련된 지수 집계를 합니다만 역대 최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월세가 그렇습니다. 월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이 전세 시장 쪽에
중에서도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부담 혹은 이자에 대한 부담 혹은 대출 한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월세 쪽으로 좀 이전하면서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이제 불안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대출금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원래 거주하던 전월세 시장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수요들이 전월세 시장 쪽에 머무르게 되면서 이쪽에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들을 주면서 양 사이드를 다 사실은 안정화시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매매 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쪽에서의 이제 가계부채 이슈들만 좀 차단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주담대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들이 조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분들 월세로 가는데 월세가 늘어나면 사실 뭐 전세나 월세나 이자를 적용하면 비슷하다고 하지만 뭔가 주거 환경이 조금 그렇게 좀 풍족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세가 늘어나면? 그렇습니다. 뭐 월세와 관련된 사실은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세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사실은 전세라는 그 목돈 마련이 사실은 어려운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혹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도 사실 주거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상황에서의 목돈 혹은 이 대출 연장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월세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세와 관련된 이슈는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의 이 비중 조절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세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70% 정도 됐다면 예. 지금은 한 5대5 비중까지 안분이 돼 있거든요. 전세와 월세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출 규제라는 부분들이 중간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월세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전월세가 다시 조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빌라, 비아파트 수요가 거래가 좀 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늘고 있는 뭐 통계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뭐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기준, 서울 그 빌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예. 월간 기준으로 한 13,000여 건이 예. 되면서 예. 최근 한 3년 사이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 금액 단위로 보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서 최근 2년 사이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격 지수 기준으로 보셔도 한 2.7%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한 4년여 사이에서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파트 쪽에서 시작된 서울 쪽, 물론 이제 서울에 한정된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 비아파트 쪽으로 그 가격 구간에서 사실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이동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거래량으로 보든 가격에 대한 총량으로 보든 가격 지표로 보든 풍선 효과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번에 그 88 대책 내놓았을 때 아파트 수요가 워낙 몰리니까 좀 비아파트, 빌라를 좀 많이 짓도록 하자. 그래서 수요를 조금 돌리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빌라 거래가 좀 늘고 가격이 좀 오른다면 정부가 생각했던 대책의 어떤 뭔가 취지가 좀 달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좋게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빌라 거래 늘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이제 침체돼 있으면서 사실은 역전세라든지 혹은 전세 사기라든지 혹은 빌라 기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거래 시장들이 정상화되는 관점에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비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청약 사항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그렇죠. 혹은 임대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무주택과 관련된 뭐 기간 충족을 해주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은 결국은 비아파트 시장의 거래 정상화와 혹은 양극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키를 맞춰주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네. 이 실수요 시장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제 투자 수요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단하는 게 물론 이제 대출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전세를 끼고 또 갭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들은 사실 금융권에서 또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시장은 사금융이기 때문에 음.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했던 뭐 빌라왕이라든지 이런 네. 것처럼 굉장히 갭 투자를 많이 하는 형태에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들로 전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때 나름 이제 빌라 수요가 늘어나면 실제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역시 과거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사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시세가 투명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뭐 월간 단위로 3% 가까이 올라온다고 하면 연간으로 하면 꽤 높은 폭의 가격 상승폭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빌라도 사실은 이제 분양에 따른 신축 분양에 따른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좀 높게 책정하면서 전세를 사실은 주변 시세에 맞추는 예. 경향성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시세와 이 분양가, 신축 분양가 사이에서 혹은 전세가 사이에서 이 시점에 따른 그러니까 오류들이 좀 발생하면서 예. 이 정보에 대한 투명성 부분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비아파트 시장 쪽이 개선되는 이슈는 이 투기성 수요가 들어오는 이슈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문제, 저 전세 사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잘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꼼꼼하게. 맞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 이후에 한국은행도 이달에 금리를 낮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비아파트를 얘기했는데 뭐 오피스텔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얘기 잠깐 하자면 뭐 금리에 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좀 주목을 받게 될까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상업용 혹은 주거용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거용 시장 쪽은 거주 목적이라는 큰 틀에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면 이 상업용 시장은 사실은 순수한 투자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주거용과 사실은 투자용, 임대 수익형을 좀 겸하는 형태라서 조금 과도기적인 형태에 있다면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가, 오피스 뭐 이런 형태들은 사실은 임대 목적, 임대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걸 좌우하는 지표가 이 금리와 관련된 조달금리와 관련된 이 대출 이자 이런 부분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금리가 명확하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익률이 올라오는 부분들, 한마디로 임대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상충이 됩니다. 상업용 쪽은 뭐냐면 경기 변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예. 5년 안짝에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투자재 시장이면서 예. 동시에 한 10년, 20년 동안 임대에서 적정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같이 따져야 되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장기 시각, 단기 시각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최근에 다 안 맞습니다. 아, 최근에. 최근에 오히려 이제 수익이 훼손되는 거죠. 경기는 좀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을 예. 한 4에서 5%면 괜찮다라고 예.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공실인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수익률이 훼손이 되고요. 떨어지니까. 그리고 예금 이자가 3% 이상인 경우가 최근에 좀 많습니다. 기준금리가 3.5%니까. 예. 그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고 임대 수익률을 내는 게 4에서 5% 수준이면 사실은 이 마진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리스크 예. 프리미엄이 예. 너무 적기 너무 때문에 적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회복되는데 아직은 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예금에 비해서 뭐 1, 2%포인트만 높다면 썩 투자재로서 그렇게 뭐 호평받기 어렵겠네요. 자, 이 10월 가을 분양 뭐 성수기를 맞게 되는데 상당히 이달에 뭐 분양이 좀 많이 나온다면서요. 혹시 주목해서 보면 좋을 곳 뭐 있습니까?
예, 뭐 일단 물량으로 보게 되면 한 4만여 가구가 전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올해 월간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예측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분양 성수기에 진입하는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네. 사실은 본청약이 최초로 좀 이뤄지는 시이기도 하고요. 네. 인천 계양에서 일단 시작이 계양. 됩니다. 그게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으면서 가격 수준을 일정 수준 낮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른 주목도가 좀 높고요. 더불어서 과거에 이제 사전 청약한 단지였는데 이제 동작구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에서 수방사. 사실은 본청약을 또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분양가가 한 8천만 원 정도 추가되면서 사실은 가격에 대한 부담들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 한 5억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공 분양 쪽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공공분양 쪽에.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결국은 강남권이지 않습니까? 강남권에서도 뭐 대단지 분양들이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지를 중심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5대 광역시와 이제 기타 지방 쪽으로 보셨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공공택지 신도시 쪽에서 하는 분양 단지들이 가격적인 매력도를 갖추고 있으니까 지방은 특히나 지금 미분양이 여전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있는 신도시나 혹은 택지지구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이치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이 금리 대출 규제로 집값이 조금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했는데 올해 이제 석 달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집값 흐름을 조금 단기, 중기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과제, 얘기냐면 예, 예. 저희가 앞전에서 다뤘던 전월세 시장. 전월세 시장은 전통적으로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인데 이게 한 1년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서의 매매 가격이 회복하는 구간 이전에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오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대출을 이제 찍어 누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월세 지표가 역대 최고점에 이르고 있고 예. 전세 가격도 저희 이제 시세 조사 구간에서 보면 최근 몇 주 사이에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에서 이탈한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서 매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되는 건 좋으나 네. 전월세 시장 쪽에서 안정되는 국면들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매매 시장이 안정되는 건 사실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수요 시장, 전월세 시장을 과연 우리가 인위적으로 찍어 놓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 지표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향후 한 2, 3년 사이에 좀 회의적입니다. 네.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량에 대해서 2, 3년 사이 회의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도 안정이 힘들 거다 시각이 나오는 거고요. 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매매 시장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부침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올해 3개월 사이에서의 일시적인 안정세는 있을 수 있으나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값이 지금 대출 규제로 좀 안정되는 듯하지만 문제는 전월세 시장 현재 상당히 오르고 있다. 이게 시간을 두고 매매 가격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윤재 연구원의 분석이네요. 최근에 집값 동향과 부동산 투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